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암긴 문장 나머지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그래서 오늘 좀 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자,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절은요,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우리가 이어진 문장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부사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말해요. 부사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영배는 승진이와 달리 똑똑하다 해서, 자, 승진이와 달리라고 하는 말이 똑똑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다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말했다시피 전체 문장에 서술어가 있는데 또 다른 서술어로 보이는 녀석이 이 문장 안에 안겨있다. 그러면 절이 안겨있는 겁니다. 자, 부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부사절을 어떻게 만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자, 우리는 학교에 안 갔다. 비가 오다 라고 하는 두 문장 가운데 이 비가 오다 라고 하는 문장을 부사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뒤에 어미를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역시 전성어미라는 게 있죠. 그죠?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었듯이 부사로 만들어준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비가 오다 대신에 다 대신에 아서를 넣었더니 비가 와서가 됐어요. 이 상태로 이 가운데 안기게 만들어주면 우리는 비가 와서 학교에 안 갔다 라고 하는 안긴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기백이는 잔다. 말이 없다. 말이 없다라고 하는 문장을 기백이는 잔다라고 하는 문장 안에 안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이 없이 잔다. 이를 썼네요. 이. 자, 이것을 이 가운데에 넣어주면 기백이는 말이 없이 잔다라고 하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 또한 부사형 어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방금 사용했던 부사형 어미 아서였죠. 이 아서 표준국어대사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아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라고 하는 설명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백이는 말이 없이 잔다해서 이 선생님이 썼잖아요. 부사형 어미로. 자, 이도 찾아봤더니요, 이는요 아예 어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 녀석은 접사랍니다. 자, 부사형 어미가 아니다? 자, 실제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요, 부사형 어미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이 녀석이 우리는 비가 와서 학교에 안 갔다 에서는 부사절이 되지만 얘를 앞으로 빼면 비가 와서 우리는 학교에 안 갔다 라고 하는, 우리 앞전에 한번 본 적 있죠? 무슨 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앞의 문장을 뒷문장 속으로 넣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생기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문장을 뒤쪽에 안기게 만들었을 때는 더 이상 이어진 문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절로 안긴 문장으로 볼 것이냐? 명사, 관형사, 부사, 인용, 서술절 가운데 무엇이냐? 바로 부사절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 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요, 종속절과 부사절이 기능이 같다, 다르지 않다. 따라서 종속적 연결어미와 부사형 어미를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사형 어미를 따로 사전에 실어놓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법에서는 아서, 도록,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접사 이것들은요, 개도 포함하겠네요. 개. 이런 것들은 부사형 어미로 봅니다. 부사형 어미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했던 것들도요, 안긴 문장 속에서는 부사형 어미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차이를 알겠습니다. 즉, 안긴 문장의 형태일 때는 부사절인 거고요. 앞쪽에 나와서 이어진 문장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금 미묘하게 다른 점들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부사형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는 같다, 거의 같은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용절 살펴볼 건데요.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장에서 제3자의 말을 끌어와서 서술어를 보충하는 문장을 절을 우리가 인용절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준이는 나는 실은 난독증이 있어 라고 말했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보면 제3의 인물이죠. 준이는 3인칭 명사잖아요. 그쵸? 자, 3인칭 명사를 사용하면서 준이가 한 말을 인용했으니, 끌어왔으니 이것을 우리는 인용이라고 합니다. 끌어오다란 뜻이에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끌어오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나는 실은 난독증이 있어 라고까지가 바로 인용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라고까지입니다. 나는 실은 난독증이 있어까지는 여러분 인용절이라고 할 수 없고요. 라고까지 포함시켜야지 인용절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사용되는 이 라고가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 절 만들 때는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사용했는데 인용절은 여러분 특이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미가 아닌 부사격 조사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전체를 묶어놓고 부사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건데, 부사어가 되는 건데 부사절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건 하지만 의견일 뿐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절은 인용절로 따로 지금 현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용절은요, 여러분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로 나눠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직접 인용절은 그 제3의 인물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 한눈에 우리가 직접 인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준이는 나는 실은 난독증이 있어 라고 말했다 해서 보면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간접 인용절은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간접 인용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말로 간접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나의 입장에서 나의 말로 풀이해서 인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쓴다고 해서 직접 인용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인용절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사용한 문장 뒤에 라고라고 하는 격조사를 사용하고요. 간접 인용절은 종결 어미가 쓰인 다 뒤에 고라고 하는 부사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라고와 고,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라는 점 여러분 꼭 명심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거나 혹은 간접 인용절을 직접 인용절로 바꾸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문장 성분에 어떤 변화나 축소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인용할 때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용할 때도 이 간접 인용절을 사용합니다. 나는 수인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해서 고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 또한 인용절입니다. 자, 그럼 서술절을 볼 텐데요. 끝으로 서술절을 보겠습니다. 서술절은 당연히 문장 내에서 서술어야 기능을 하는 절이에요. 서술어인데 주술 관계를 갖추고 있는 녀석이 있다는 거죠. 자, 코끼리는 코가 크다 라는 문장에서 선생님 잠깐만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네요. 그죠? 코끼리도 주어고 코도 주어 같잖아요. 자, 그죠? 주어가 두 개처럼 보입니다. 자, 얘도 주어고, 자, 그런데 코끼리는 코가 크다 해서 서술어는 크다 딱 하나인 거 알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문장에서 큰 것은 코끼리일까요? 코일까요? 자, 여기서의 크다의 주체는요, 코가 큰 거죠. 그죠? 코가 큰 겁니다. 즉, 이 코가 크다는 코끼리는 이라고 하는 주어의 전체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이게 주제가 되는 거고요. 코가 크다 라고 하는 게 서술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는 겁니다.
크다라고 하는 서술어, 단일어라기보다 한 어절로 쓰이고 있는 크다 이 서술어는요, 주어가 코끼리가 아닙니다. 코가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서술절은 이런 것이다. 자, 그럼 서술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의 서술어에 자, 주어가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언어든 하나의 서술어에는요, 주어는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절의 특징 첫 번째 보겠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크다. 이 서술절이라고 했는데요. 자, 구가 웃음으로써 분위기가 좋았다. 명사절이죠. 여기서는 자, 그렇고요. 눈이 큰 현경이는 시력도 좋다. 이건 무슨 절이에요? 관형절이죠. 자, 웃음에서 눈이 큰에서 은처럼 전성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절의 특징이었는데요. 코끼리는 코가 크다에서는요, 서술형어미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서술어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표지가 없다는 겁니다. 표지라는 거, 우리 전성어미 쓰이면 아, 이게 절이구나 알 수 있는데, 서술절은 그런 표지가 없어요. 다만 주어가 몇 개처럼 느껴져요? 주어가 두 개처럼 느껴진다. 이게 서술절의 특징입니다. 자, 서울은 집이 월세가 비싸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뭘까요? 서술절은요, 보세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안길 수 있다는 겁니다. 비싼 것은 월세고요. 그죠? 자, 그지? 자, 그리고 집이 라고 하는 주어가요, 월세가 비싸다라고 하는 서술절의 주어가 되고요. 집이 월세가 비싸다라고 하는 큰 서술절이요, 서울은 이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겹을 안길 수 있다는 점, 뭐 다른 절도 특징적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것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김 선생은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자, 운전하다의 주어 김 선생이죠. 그죠?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하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녀석은 큰 주어가 되겠고요. 아는 문장의 주어죠. 안긴 문장의 주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겹쳐져 있죠. 자, 그런데 밑에 문장 보세요. 김 선생이 직접 차를 운전한다. 이 문장은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서술절은 아는 문장의 경우 주어가 주격조사 이가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조사인 는을 취하는 경우가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것이 또 서술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준이가 볼이 통통하다. 신철이가 개그맨이 되었다. 선생님, 이것도 주어가 두 개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이것도 서술절이겠네요? 여러분,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인다고 해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더라도, 보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준이가 볼이 통통하다 같은 경우는 이게 서술절이 맞아요. 통통한 거의 주체가 볼이고요. 준이가 전체 아는 문장의 주어가 돼서 볼이 통통하다라고 하는 서술절을 취합니다. 반면에 신철이가 개그맨이 되었다에서는요, 신철이가만 주어고요, 되었다라고 하는 서술어. 그러면 개그맨이는 뭐가 되냐면 보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긴 문장의 종합적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례는요, 당연히 서술절에 관한 것이라는 거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죠. 자, 이 서술절의 주어는 뭡니까? 코끼리는입니다. 코끼리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서술하는 서술절이다.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네요. 자, 친구가 소리도 없이 내 뒤로 다가왔다. 주어는 친구, 서술어는 다가왔다. 자, 그럼 이 안에 안겨있는 소리도 없이 절이 되겠는데, 어떤 절이냐? 자, 다가오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 그치?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 맞습니다. 다가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다. 맞습니다. 자, 지금은 학교에 가기 늦은 시간이다. 자, 학교에 가기, 기가 쓰였네요. 기 쓰이면 무슨 절입니까? 그렇지,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사격 조사 애가 쓰이면서 이 문장 내에서는 부사처럼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기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해서 만든 명사절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오늘 급식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 기가 쓰였으니까 얘도 뭐예요? 명사절이네요. 그렇죠? 오늘 급식을 일찍 먹기는 힘들겠다.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먹다라고 하는 주어. 자, 일단 힘들겠다의 주어는 급식을 일찍 먹기, 이게 전체가 주어가 돼요. 그럼 이 안에 담겨있는 주어를 볼 텐데,
서술어는 먹답니다. 그러면 주체, 먹는 주체가 누구예요? 아마 뭐 우리 또는 나 뭐 같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렇죠? 즉 우리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었다는 맞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관형절이란 말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현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 자, 고가 쓰였네요. 무슨 절이에요? 인용절이죠. 자, 그러면 직접 인용한 겁니까? 간접 인용한 겁니까? 고가 쓰였으니까 간접 인용절이죠. 물론 현태가 한 말을 인용하여 쓴 인용절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열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해만 잘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얼마든지 질문 환영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